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5번째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작이 계속 안 돼가지고 음성하고 화면하고 잘 안 맞아서 좀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제프디의 영상 이제 잘 보셨죠? 네, 제가 이제 이 멘트를 계속 5번째 지금 하고 있어서 저도 힘이 빠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AI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이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 제프 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기술에는 이제 야구 데이터 야구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있어요.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클랜드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리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빌리 빈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클랜드 구단을 좀 그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시켰던, 그러니까 꼴찌 팀을 거의 그렇게 이제 가을 야구를 계속하게 했던 이제 그런 배경이 됐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경기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해서 승률을 높인다는 어떤 그런 머니볼 게임 이론을 이제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브라질을 제치고 우승을 했죠. 이제 그때 빅데이터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2번 유치한 나라입니다. 아주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하계올림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했었죠. 평창에서 할 때 우리 예산이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 그 동계올림픽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우리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우리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썼는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굉장히 그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엄지를 이렇게 해줬던 thumbs up 해줬던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앞선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사실은 계속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유를 밑에 하겠습니다.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세로 공유. 그래서 소리가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어, 4차 산업혁명이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혁명이 지금까지 네 번째 이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1차 정보혁명, 2차 정보혁명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사회는 농업사회, 또 산업사회, 또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라는 네 번의 거대한 어떤 혁명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명의 베이스가 되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술의 어떤 혁명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ICBM 플러스 AI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또 시큐리티 기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결부된 거를 할 수 있는데, IoT 빅데이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IoT는 여러 가지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센싱 기술이나 네트워킹 기술, 정보 처리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건 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 기술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IoT 기술 기반으로 기술, 서비스, 산업 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서비스에 플랫폼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 나타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지를 아십니까?
이 그림은 60초라는 1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보량은 인류가 출현한 이해 지금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보다도 우리가 한 해 1년 동안 생산된 정보량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의 핵심 특징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CPS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한 물리 공간이 서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산된 사이버 세계하고 리얼 월드 세계가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통섭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러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어떤 용어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저는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모든 사물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그들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골프를 할 경우에 GPS 기술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 제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하고 제가 그날 친구들하고 골프한 기록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기록이 저장되고 축적돼서 저한테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골프 코칭에 대한 어떤 서비스 연결되기도 하고 골프 매장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연결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ICT가 스포츠 융합된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독일 축구 우수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ICT 기술을 잘 적용하고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어깨와 무릎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순간순간의 센서에서 부착된 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도 짜고 선수들의 어떤 경기를 높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모일까요? 한 경기당 한 선수한테 약 한 4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 데이터에는 운동의 어떤 방향, 또 어떤 여러 가지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기에 약 5천만 건의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작전과 솔루션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평창올림픽은 말 그대로 ICBM, 어떤 최근의 지능정보 기술의 기반이 되는 융합, 어떤 ICT 첨단 기술과 스포츠가 결합해서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선수들 기초 체력 및 건강관리 서비스랄지 또 경기 장비에 대한 경기 환경에 대한 모델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종목별 맞춤형 훈련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루찌 어떤 종목하고 스키 종목 또 커링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루찌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에 다양한 어떤 이 경기 선수들의 어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걸알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여름에도 선수들이 이 어떤 가상의 어떤 경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기술만은 가지고 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사회, 지능정보 기반이 된 사회가 정말 제대로 성공하려면 저는 기술과 함께 ICBM에서 AI 기술과 함께 어떤 꿈, 상상력, 또 이제 창의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회로 가는가라는 걸 질문 던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 인간 중심의 사회 또 어떤 인문학, 리버럴 아트와의 결합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철학이 있는 어떤 사회가 결합이 됐을 때 진정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어떤 가치 어떻게 보면 경쟁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 로봇과 인간이 좀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업하고 공존하는 신뢰의 어떤 그런 사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화면 공유가 끝났네요. 다시
네,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옵스. 오늘 계속 말썽이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구글에서 하는 이제 번역 같은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다가 이제 자동 번역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한 것인데요. 그 이전에 좀 우리가 대비해서 볼 게 IBM이라고 하는 데서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어요. 빅블루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였죠. 빅블루는 실패했고 구글의 그 번역은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IBM에서 만든 빅블루는요. 이것은 이런 거였어요. 컴퓨터가 그 단어와 어문의 문법적 구조를 인식하여 번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건 텍스트 마이닝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었고 컴퓨터의 두 언어의 규칙부터 입력시키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져왔냐, 데이터를 어디로 가져왔냐면 캐나다 의회의 수백만 건의 문서를 활용해서 영어하고 불어 사이의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구글의 번역은 수억 건의 문장과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번역 시 유사한 문장과 어구를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나가는 통계적 기법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양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두 기업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의 번역의 질과 정확도를 결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IBM 번역은 없죠. 이제 구글 번역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좀 재밌는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hare a paradox. For the last 10 years, many companies have been trying to become less bureaucratic, to have fewer central rules and procedures, more autonomy for their local teams, to be more agile. And now they are push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aware that cool technology might make them more bureaucratic than ever. Why? Because AI operates just like bureaucracies. The essence of bureaucracy is to favor rules and procedures over human judgment. And AI decides solely based on rules. Many rules inferred from past data, but only rules. And if human judgment is not kept in the loop, AI will bring a terrifying form of new bureaucracy. I call it algocracy, where AI will take more and more critical decisions by the rules, outside of any human control. Is there a real risk? Yes. I'm leading a team of 800 AI specialists. We have deployed over 100 customized AI solutions for large companies around the world. And I see too many corporate executives behaving like bureaucrats from the past. They want to take costly, old-fashioned humans out of the loop and rely only upon AI to take decisions. I call this the human zero mindset. And why is it so tempting? Because the other route, human plus AI, is long, costly, and difficult. Business teams, tech teams, data science teams have to iterate for months to craft exactly how humans and AI can best work together. Long, costly, and difficult, but the reward is huge. A recent survey from BCG and MIT shows that 18% of companies in the world are pioneering AI, making money with it. Those companies focus 80% of their AI initiatives
on effectiveness and growth, taking better decisions, not replacing humans with AI to save costs. Why is it important to keep humans in the loop? Simply because left alone, AI can do very dumb things. Sometimes with no consequence, like in this tweet. Dear Amazon, I bought a toilet seat, necessity, not desire. I do not collect them. I'm not a toilet seat addict. No matter how temptingly you email me, I am not going to think, oh, go on then, one more toilet seat, I'll treat myself. Sometimes with more consequence, like in this other tweet, had the same situation with my mother's burial urn. For months after her death, I got messages from Amazon saying, if you like that, sometimes with worse consequences. Take an AI engine rejecting a student application for university. Why? Because it has learned on past data characteristics of students that will pass and fail. Some are obvious, like GPAs. But if in the past all students from a given postal code have failed, it is very likely that AI will make this a rule and will reject every student with this postal code, not giving anyone the opportunity to prove the rule wrong. And no one can check all the rules because advanced AI is constantly learning. And if humans are kept out of the loop, there comes the algocratic nightmare. Who is accountable for ejecting the student? No one. AI did. Is it fair? Yes. The same set of objective rules have been applied to everyone. Could we reconsider for this bright kid with the wrong postal code? No. Algos don't change their mind. We have a choice here. Carry on with algocracy or decide to go to human plus AI. And to do this, we need to stop thinking tech first. And we need to start applying the secret formula. To deploy human plus AI, 10% of the effort is to code algos, 20% to build tech around the algos, collecting data, building UI, integrating into legacy system. But 70%, the bulk of the effort, is about weaving together AI with people and processes to maximize real outcome. AI fails when cutting short on the 70%. The price tag for that can be small, wasting many, many millions of dollars on useless technology. Anyone cares? Or real tragedies. 346 casualties in the recent crashes of 2 B737 aircrafts when pilots could not interact properly with a computerized command system. For a successful 70%, the first step is to make sure that algos are coded by data scientists and domain experts together. Take healthcare, for example. One of our team worked on a new drug with a slight problem. When taking their first dose, some patients, very few, have heart attacks. So, all patients, when taking their first dose, have to spend 1 day in hospital for monitoring, just in case. Our objective was to identify patients who were at zero risk of heart attacks, who could skip the day in hospital. We used AI to analyze data from clinical trials, to correlate ECG signal, blood composition, biomarkers with the risk of heart attack. In 1 month, our model could flag 62% of patients at zero risk. They could skip the day in hospital. Would you be comfortable staying at home for your first dose if the algo said so? Doctors were not. What if we had false negative, meaning people who are told by AI they can stay at home and die? There started our 70%. We worked with a team of doctors to check the medical logic of each variable in our model. For instance, we were using the concentration of a liver enzyme as a predictor, for which the medical logic was not obvious. The statistical signal was quite strong. But what if it was a bias in our sample?
that predictor was taken out of the model. We also took out predictors for which experts told us they cannot be rigorously measured by doctors in real life. After 4 months, we had a model and a medical protocol. They both got approved by medical authorities in the US last spring, resulting in far less stress for half of the patients and better quality of life, and expected upside on sales over 100 million for that drug. 70% weaving AI with team and processes also means building powerful interfaces for humans and AI to solv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ogether. Once, we got challenged by a fashion retailer. We have the best buyers in the world. Could you build an AI engine that would beat them at forecasting sales, at telling how many high-end light green men XL shirts we need to buy for next year, at predicting better what will sell or not than our designers? Our team trained the model in a few weeks on past sales data, and the competition was organized with human buyers. Result? AI wins, reducing forecasting errors by 25%. Human zero champions could have tried to implement this initial model and create a fight with all human buyers, have fun. But we knew that human buyers had insights on fashion trends that could not be found in past data. There started our 70%. We went for a second test where human buyers were reviewing quantities suggested by AI and could correct them if needed. Result? Humans using AI lose. 75% of the corrections made by humans were reducing accuracy. Was this time to get rid of human bias? No. It was time to recreate a model where humans would not try to guess when AI is wrong, but where AI would take real input from human bias. We fully rebuilt the model and went away from our initial interface, which was more or less, hey, human, this is what I forecast, correct whatever you want, and moved to a much richer one, more like, hey, humans, I don't know the trends for next year. Could you share with me your top creative bets? Hey, humans, could you help me quantify those few big items? I cannot find any good comparables in the past for them. Result? Human plus AI wins, reducing forecast errors by 50%. It took 1 year to finalize the tool. Long, costly, and difficult. But profits and benefits way in excess of 100 of millions of savings per year for that retailer. 70% on very sensitive topics also mean humans have to decide what is right or wrong and define rules for what AI can do or not, like setting caps on prices to prevent pricing engines to charge outrageously high prices to uneducated customers who would accept them. Only humans can define those boundaries. There is no way AI can find them in past data. Some situations are in the gray zone. We worked with a health insurer. He developed an AI engine to identify among his clients people who are just about to go to hospital, to sell them premium services. And the problem is, some prospects were called by the commercial team while they did not know yet they would have to go to hospital very soon. You are the CEO of this company. Do you stop that program? Not an easy question. And to tackle this question, some companies are building teams, defining ethical rules and standards to help business and tech teams set limits between personalization and manipulation, customization of offers and discrimination, targeting and intrusion. I am convinced that in every company, applying AI where it really matters has massive payback. Business leaders need to be bold and select a few topics
and for each of them mobilize 10, 20, 30 people from their best teams, tech, AI, data science, ethics, and go through the full 10, 20, 70% cycle of human plus AI if they want to land AI effectively in their teams and processes. There is no other way. Citizens in developed economy already fear algocracy. 7,000 were interviewed in a recent survey. More than 75% expressed real concerns on the impact of AI on the workforce, on privacy, on the risk of a dehumanized society. Pushing algocracy creates a real risk of severe backlash against AI within companies or in society at large. Human plus AI is our only option to bring the benefits of AI to the real world. And in the end, winning organizations will invest in human knowledge, not just AI and data. Recruiting, training, rewarding human experts. Data is said to be the new oil. But believe me, human knowledge will make the difference because it is the only derrick available to pump the oil hidden in the data. Thank you. 옵스. 또 이게 사라졌네. 아, 어렵다 진짜. 아, 네. 이 조작이 너무 어렵네요. 아유, 참. 오늘따라 이게 말썽이 많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여기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16주, 15주 우리 강의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온라인 이 강의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리걸 테크에 대해서 다음은 좀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입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판결, 사법부의 판결 예측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이제 기술들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리걸 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방 정부나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에서 이런 공공 정보를 다 오픈하거든요.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안이 입법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입법 예측 그런 솔루션이 가능할까요?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정부와 의회의 공공정보 공개가 좀 미흡하고 국회의원들 표결이 뭐 당론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피스컬 로트와 같은 솔루션 출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행정부의 행정처분 예측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정보공급법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행정처분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가 거의 어렵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정부가 비공개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자료를 API를 통해서 자동화된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사법부의 판결 예측과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IBM의 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산 사건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에 대한 법률가의 판단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IBM 로스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판결문 자체가 하나의 공공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문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고 그 판결 정보를 분석해서 판결 예측,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개별 판사들마다 그 성향까지 분석해서 특정 판사의 판결 예측까지 해주는 사무엘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헌법에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우리 공개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의 일부만을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 대법원 판결 말고 나머지 하급심 판결은 상당히 공개조차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리걸 테크 분야에서 가기에 참 멀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자, 뭐 하지만 이제 좀 법률 자문대에서 AI가 자꾸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AI 변호사팀과 일반 변호사팀이 이제 겨루는 뉴스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걸 먼저 클릭하고 그리고 새로 공유를 눌러서 이걸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공유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났네요. 잠깐만요. 매뉴얼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108번은 어느 분이신가요? 알파로. 그러면 알파로가 1, 2, 3등을 다 했네요. 변호사 9팀과 AI와 짝을 이룬 참가자 3팀이 벌이는 계약서 자문 대결. 결과는 AI팀의 완승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2팀은 제한 시간 50분 동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근로계약서 3종을 검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점 결과 AI팀 점수는 모두 100점을 상회했는데 일반 변호사팀 점수는 50에서 60점대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고요. 빠르게 검토가 끝나겠죠. 네, 그리고 빠지는 부분은 없겠죠. AI는 인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덕분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참가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상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직역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진율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그 알파로도 앞으로 변호사들이 활용하고 또 오판율을 줄이고. 전문가들은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AI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요. 네, 어떻게 잘 보셨죠? 네, 다음을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례를 찾아주는 변호사인데요. 클릭하고 인공지능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수많은 법률 지식을 분석해서 법조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의뢰인의 질문을 검색어창에 입력해봤습니다. 그러자 관련법이 중요도 순으로 나타나고 판례도 제시해줍니다.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이 읽고 추론해 법률 지식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뭐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글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자연어 처리를 법률주롭게 이제 특화시킨 자연어 처리, 법률 최적화 자연어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 법률 추론 기술을 합치고 그 위에 뭐 딥러닝이라든가 기타의 기술들이 하이브리드 되면서 기술이 구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핵심 법률 용어를 추려 입력해야 가능했던 검색을 좀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루가 넘게 걸리던 자료 수집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치 않거나 생소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판례 또는 법 문헌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자연어로 입력함으로써 바로 특정 법률, 저희가 기존에 검토해보지 못했던 법률까지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그 업무에 기여를 받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변호사 업무 중에도 리서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를 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소위 리걸테크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금융권에 이어 법조계까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방대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AI 변호사가 더 나아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